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끝났지만 현재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달리 선고일 지정이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오늘 고지하고 내일 선고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 주는 좀 넘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이번 주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그렇죠. 예, 오늘 통지해서 내일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그 점이 이제 또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선고 이전에 할 것이냐, 그 이후에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한 보안 유지가 철통 보안 유지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언론사 기자들도 전혀 취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굉장히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분석과 전망들은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나 전망은 아니다. 어떤 그 각 진영의 희망 회로를 돌려서 나오고 있는 생산되는 그러한 분석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역시 뭐 언론사 출신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취재망을 총동원해서 현재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전혀 나오는 게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사실 재판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 유지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 좀 사람들이 지쳐간다, 뭐 조바심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2월 25일에 변론기일이 종료가 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사실 탄핵 소추가 처음에 될 때만 해도 이르면 2월, 늦으면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고 그러면 4월까지도 어느 정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나더라도 그렇게 늦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월 25일에 변론기일이 종결이 되고 나서 보통 전직 대통령들 사례 같은 걸 보면 10일 내지 15일 정도 이후에 선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춰봐서는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늦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좀 확답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결론이 다 가닥이 잡혔다 할지라도 늦어지는 그런 구도도 상황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쯤 선고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글쎄요 너무 민감하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제 헌재에서 이제 오늘은 선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묘하게 이제 평의가 밤늦게 진행되던 때도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다음 주 초 정도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오늘 그 선고 일자를 공지를 해서 내일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게 서류가 송달이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도 이미 대기 태세는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한테도 전화로 통보를 해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평의가 다 끝났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공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번 주 뭐 금요일이라든지 이쪽보다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뭐 고려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저희는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저는 시야가 짧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이게 어느 쪽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했을 때 예. 당장에 며칠 동안은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재판이 좀 늦게 나오길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걸 또 계산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 불리한 판결이 더 먼저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겁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이 선고가 언제 어느 쪽이 더 먼저 나느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며칠 몇 주만 지나면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평의가 길어지고 그리고 헌재가 나아가서 만약에 다음 주 초에 평의를 끝낸다고 해도 당장에 선고를 하지 않고 한 금요일에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는 늦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두 사건 간에는 아무 그 내용적 연관이 없는 것이고 각자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또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재판 결과가 먼저 나느냐 이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선파면 후 무죄가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원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선고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석과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으로선 불리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개인 그 개별 상황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원하는 조기 대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탄핵 심판이 늦어질 경우 조기 대선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조기 대선도 지금 6월 내지 7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선 굉장히 원치 않는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그 같은 점에서 민주당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 선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앞에 긴장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에게 달걀을 투척하는 등 분위기가 격화하자 경찰의 해산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헌재 주변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특시위대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서로를 향한 적의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상대의 손팻말이 보이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폭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8시 반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헌재 앞에 등장하자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대는 헌재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 집결해 야당 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도 꾸렸습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해산 명령도 내렸는데요. 경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고 헌재 정문 바로 앞에 잠깐 치워두었던 경찰 버스도 다시 세웠습니다. 약 30분 만에 시위대는 경찰에 밀려 안국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바로 옆에는 여전히 탄핵 반대 측의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줄줄이 방문하고 있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네,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오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짚어봤는데요.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헌재 앞에서 굉장히 찬반 집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고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달걀을 맞기도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격화되고 있는 거를 찬반 양쪽을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리적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폭력에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리적 폭력이라는 건 확실한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존중, 승복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리고 어떻게 항의를 하든 간에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거하고 그쪽에 계란을 던진다. 이거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집회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것은 헌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일 뿐이지 이게 대중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알리고 하는 것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어떤 피켓을 들고 얘기를 한들 오늘 이렇게 계란 한 번 던지면 그 계란으로 기억되는 것이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전 정치 세력도 책임이 있는 게 물리적 폭력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고 그 반대편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계적인 양비론 또 진짜 똑같이 잘못을 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기계적으로라도 양비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법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정치권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결국에 같은 편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폭력을 쓰는 쪽과는 단절하겠다. 이러한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원래 집회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가 허용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격화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달걀을 받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임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결국 작은 폭력이 또 큰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같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무척 중차대하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력을 동원해서 구조화하는 평화적인 집회와 평화적인 시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포 비상령 발동한다 뭐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일정을 좀 앞당기고 그리고 기동대도 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좀 앞당겨서 특히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는 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예방적 차원의 병력 동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뭐 도보 행진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단식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요. 일단은 기각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각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좀 요즘에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인지 이런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걸 좀 예단을 하고 함부로 짐작을 해서 거기에 맞게 좀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좀 따져보자면 이 여권에서 각하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각하설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나 이쪽에 흠결이 있어가지고 각하가 될 거라면은 변론기일이 2월 25일에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각하가 될 거면 이게 절차적 문제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될 때부터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은 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변론기일이 끝나서까지 절차적 문제로 이걸 다투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가 한번 부결했는데 또 한 것은 일사부재리를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도 기소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도 수사를 재개하고 그걸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에 대해서는
그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게 형사법정이거든요. 근데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일사부재의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도 같은 회기에 2번 탄핵소추를 했다면 모를까. 그때 탄핵소추를 2번 했던 것은 회기를 전혀 그 별도의 회기를 다시 잡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각하에 해당하는 어떤 절차적 흠결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뺀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실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가 그중에 일부 혐의를 빼는 그 정도 수준의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똑같이 두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작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제 야권도 스스로 무슨 주장을 해야 될지 좀 잘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지연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결론을 다 정해놓고 일부러 시일을 보느라고 지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가지고 억지로 전원일치로 맞춰가지고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도 입장이나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권도 이제 파면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마치 다른 저의를 갖고 헌재가 지연시킨다거나 혹은 그 말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헌재의 존재 의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헌재가 전원일치로 판결을 했는데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사실은 뭐 5대3 정도로 갈려 있을 텐데 억지로 8대0으로 맞춘 거야 이런 식의 억측을 해가지고 헌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권이 그런 선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야권의 대응이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 전망이 나온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늦어지는가 이거를 따져보다 보니 이러다 각하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 각하는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상당수 헌법학자들, 전문가들조차도 각하로 결론 나야 된다 내지는 각하로 결론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분석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볼 때에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이 뭔가 하면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 다시 말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핵심 증인, 이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가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리려면 메모 작성을 도왔다는 보좌관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을 공식적으로 의뢰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양심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단다. 뭐 그런 이제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수서를 쓰는데 민주당 측에서 붙여준 변호사들이 잠시 자수서만 쓰게 하고 검찰에 제출하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거의 뭐 도망가듯이 사라지는 정말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증인, 핵심 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가 없다면 이거는 각하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래서 많은 헌법학자들도 이제 이런 각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수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소추 사유의 동질성이 지금 상실됐다. 다시 말해서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가 삭제되고 철회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이란 게 실체적인 진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하 사유, 각하 이유는 상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예측들이 나오는 와중에 여야의 발언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평정심을 잃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성을 잃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거기다가 몸조심.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공포스럽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본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요 여권 인사들 이 대표의 발언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일단 사실 몸조심하라라고 하면 이게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신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화의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사실 공적인 발언이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하는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사실 직무유기라는 게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해당되는 게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저지른다, 뭐 도둑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이런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겠지만 직무유기면은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인 것인데 안 하는 상태에서 이게 현행범이 되는가 이 부분 또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다운 발언인가,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도 논란의 여지는 없지는 않고 맞다고 해도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법조인답지는 않은 발언이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문제의 발언을 해도 그걸 덮을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극언에 가까운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제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찰에서 그동안 파악했던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호처에서 또 그 경찰이나 공수처가 체포하러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자가 극언을 하면서 뭐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김건희 영부인이 이재명도 총으로 쏘고 나도 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물론 그거는 그런 쉽다 뭐 이렇게 홧김에 그건이었겠지만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쏜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 놔두고 뭐 하냐는 식의 그런 대응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폭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낱말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과의 어떤 이제 토론에는 이제 응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유발하라리라는 아주 이제 세계적인 석학과 대담을 하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인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듣겠고요. 그 말씀하신 영장 심사 같은 경우 이제 내일이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발 하라리와의 토론 내용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부산에서 당시 이제 있었던 이제 피습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좀 과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정확히 있거든요. 발언 내용이 뭐 목에 상처가 났다, 목이 좀 죽은 듯이 이제 긁혔다. 누워 있었다. 그런데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까? 예. 그래요. 뭐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발언이죠. 뭐 이재명 대표도 잘못된 발언을 하셨지만 안철수 의원 역시 즉시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다들 무척 예민해져 있고 또 이제 불안한 상황,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말들이 거칠어지고 굉장히 터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현장 정치인 중에 한 명의 정치인이지만 말을 좀 글 쓰듯이 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심야 비상의총을 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펼쳤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관련해서 일임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결국에는 최 대행이 만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가능성은 없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끝까지 끝끝내 임명을 하지는 않을 거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직무유기죄가 적용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범죄가 아니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또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거는 제가 뭐 옹호하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했을 때 그때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마은혁 재판관을 현재 임명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변론길이나 이런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판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크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딴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곧 끝날 것 같은데 괜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변수를 던져줘서 이게 지연될까 봐 걱정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옳다는 것이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를 끝끝내 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 임명은 하는 것일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탄핵소추 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직무유기죄 적용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탄핵소추라도 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사태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나아가서는 헌재에서도 인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그동안에 이제 탄핵을 좀 여러 번 했었고 몇 가지들이 이제 뭐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기각됐다고 해서 소추가 그런 것은 아니나, 근데 현재까지는 탄핵 소추가 인용된 경우가 없었고 줄탄핵이라고 하는 프레임,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치적 역풍이랄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건데, 지금 당장에 탄핵 소추에 나서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할 것이다. 곧바로 하지는 못할 거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당 지도부에 이 탄핵과 관련한 문제를 이름하기로 했다는 건 내부에서 좀 신중론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결국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또 30번째 탄핵 시도를 할 경우에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역풍을 맞으면서 실익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불법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측에서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다라는 국회 측 청구. 또 한 가지는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 달라라는 국회 측 청구. 이 두 가지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간접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다. 기속력은 있으나 강제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판을 새로 교체해서 투입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미 변론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후보자 지금 새로 투입된다 한들 심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결정 과정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약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 주장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치되는 것이다. 모순되는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은 재판 진행 결과는 더욱더 지연되고 늦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지금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련은 이제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고요. 최근에 부동산,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 상승이 있었고 여기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것이 원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꼽혀왔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송구하다라면서 다음 주부터 이게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에 강제 수사에 그러니까 집무실을 비롯해서 이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이 좀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오 시장이 부동산 그리고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두 개가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두 가지 건이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앞으로에 있을 오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 오 시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재직 중에 오세이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사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토어제 같은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이거를 해제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겠는데 그 통계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바로 반영한 통계가 아니었을 공산이 높은 거거든요. 사실 현장의 부동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기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2월이면 이사철입니다. 여기에 또 변수가 더 있는 것인데 이거를 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가질 만한 것이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의 상위층이랄까 이쪽을 주로 지지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완화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해서 정치 기반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니냐 이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상위층보다는 중위층이나 하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불리한 일을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대권 가도에 서두르느라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치명적일 것이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부를 공격을 할 때 주로 부동산 문제를 공격을 했고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도 동의를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정권 교체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부동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일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 명태균 게이트 이상의 부담을 당장에 일단 안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은 본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대납했다고 하는 그 비용은 자신과 무관하다. 자신의 후원자였던 사람이 알아서 본인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때 당의 후보가 되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당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오 시장과 이게 무관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정치인이 브로커를 딱 만났을 때 위험하니까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유리한 부분은 뽑아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자신은 모르는 척하고 측근한테 맡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건 물론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여러모로 오 시장한테 겹겹의 악재가 좀 엄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혹 수준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재지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인으로 보나 당 차원으로 보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요. 상당한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문제 그 자체만 하더라도 무척 예민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특히 이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는 폭발력,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 그런데 치밀한 시장 조사나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상당히 소홀했다.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고 있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 하면은 그동안 어떤 정책 역량, 정책 콘텐츠로 성장하고 평가받아온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또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저게 저렇게 압수수색까지 할 사안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주변 캠프에는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누구에게 줬는지 명태균 씨 측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다. 저 수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과도한 수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